날아다니는 자동차, 빛을 내뿜는 광선검, 가사도우미 로봇 등은 아직은 영화 속 물건들입니다. 하지만 오래전 미래를 그린 영화에 등장한 물건들이 현재 우리의 일상에 쓰이고 있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가사도우미 로봇도 머지않은 미래에는 현실 속 한 장면으로 존재하게 될 텐데요. 이처럼 예전에는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며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살게 해주는 것이 공학기술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과학과 기술의 합친말이거든요. 과학은 뭐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같은 기초 이론을 공부하는 거, 기술은 그런 기초 이론을 가지고 신제품을 만들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학기술은 원리를 응용하는 거고, 예컨대 뭐 집을 짓고 반도체를 설계하고 비행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즉 발명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공학기술의 역사는 인류 문명의 역사하고 발명의 역사하고 같다고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일상도 끊임없이 발전해온 공학기술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요즘의 사람들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며 세계를 바꾼 공학기술로 어떤 것들을 꼽을까요? 일단 전기가 먼저, 나침판, 현수교, 통신기술의 발달이 백신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국내의 많은 공학 전문가들이 화약, 인쇄술, 무선통신을 비롯해 백신, 현수교, 사진, 전기, 제트엔진과 로켓 기술 등을 세계를 바꾼 중요한 공학기술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신문명을 선물하며 인류의 삶을 바꿔온 공학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백신, 질병 정복의 첫걸음. 인류의 역사는 전염병의 역사와 함께해왔습니다. 패스트, 티푸스,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며 인류의 역사를 크게 뒤흔들 만큼 위력을 발휘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951년 전국에 천연두가 퍼져 4만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인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염병 천연두. 하지만 1980년 세계보건기구가 천연두 박멸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사라진 질병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천연두를 정복한 것인데요. 백신의 개발과 보급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백신은 우리가 감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약화시키거나 죽이거나 해서 인체에 접종을 하면 병은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감염병에 대한 방어 항체 또는 방어 면역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 동일한 미생물에 의한 감염 시에 예방을 하는 거죠. 감염병의 발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은 병원체를 약화시켜서 인체에 접종을 해서 방어 면역은 일으키지만 병을 일으키지 않는 일종의 이제 면역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약화시키거나 죽인 물질이다라고 할 수 있죠. 백신 개발에는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는 1796년에 인간의 천연두 바이러스 대신 소의 천연두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접종하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백신의 시초가 된 우두법으로 곧바로 전 유럽에 확산돼 시행됐습니다. 세계 백신의 역사에서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요. 백신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명명한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그는 가축의 탄저병 백신을 접종해 그 유효성을 증명했고 닭 콜레라 백신과 광견병 백신을 발명해 의학계의 변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백신 개발은 이어져 장티푸스, 패스트, 결핵, 백일해 등에 대한 백신이 개발됐는데요. 이와 같은 백신의 개발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변화는 무엇일까요? 감염병으로부터 인류를 구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류 수명은 뭐 70세, 80세, 뭐 90세까지도 보고 100세를 지금 바라볼 정도로 이 백신 항생제 깨끗한 물, 물론 영양 상태 호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 수준 향상도 기여하지만 이 백신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의학 역사상 가장 인류의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친 뭐 사망이나 또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걸 예방함으로 해서 인류를 감염 질환의 위협에서 구한 굉장히 획기적인 발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백신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지 200여 년이 지난 지금 태어나 처음으로 맞게 되는 BCG 백신부터 간염, 독감 백신에 이르기까지 현대인에게 백신은 익숙한 존재가 됐는데요. 이와 같은 백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실제 바이러스와 모양은 같지만 질병은 일으키지 않는 가짜 바이러스를 제조하고 고도로 관리된 닭이 낳은 유정란에 접종해 배양한 뒤 찌꺼기를 걸러내 주사용 액체로 만들어 사람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방법은 50년 이상 사용돼 온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모든 질병에 대응하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 연구와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는 백신과 관련한 전 분야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입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이른바 착한 백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지난 2010년 개발에 성공한 콜레라 백신입니다. 콜레라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으로 상하수도가 발달되지 못했거나 위생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감염 후 급성 설사를 유발해 중증의 탈수가 빠르게 진행되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위생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매년 300만 명이 감염되고 약 10만 명이 사망합니다. 이에 국제백신연구소는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도 살 수 있는 값싸고 효력이 뛰어난 백신을 연구하게 된 것인데요. 그 결과 1달러 내외의 먹는 콜레라 백신을 개발해 콜레라 사망자 수를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The big advantage that OCV has on other forms is that the older form, which was more expensive and was mainly designed for travelers from Europe or America going to areas where cholera might be found, is that this vaccine is easier to use, is cheaper, and can be used in situations where cholera is endemic, that is, where cholera is found routinely around the world, places such as Bangladesh or India, or in particular African countries, or for instance in the country known as Haiti, where there was a large cholera outbreak. The other advantage of the oral cholera vaccine, again, relates to the fact that it can be given very simply by opening the vial and pouring the contents of the vial into the mouth of the person who's receiving the vaccine. 먹는 콜레라 백신은 심한 탈수를 동반하는 콜레라에 대해 63%에 달하는 예방 효과가 있으며 2회 복용을 권장하지만 한 번만으로도 40% 예방 효과를 보여 특히 보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 적합한 백신입니다. 새로운 백신 개발은 물론 현장에서의 백신 평가, 백신이 가장 필요한 국가에 대해 지속 가능한 백신 도입 방법 연구까지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Vaccine's future is very bright. What we would really like is for vaccines to be available much more quickly and much more cheaply. Newer vaccines will become available, will be much more potent, will last longer, and we'll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everything we've learned about the human immune system and how to boost and stimulate immune responses against dangerous microorganisms. 현수교, 바다 위의 공학기술. 차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꼭 한 번은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는 강이나 바다를 가로질러 이곳과 저곳을 이어주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웅장하고 아름다운 다리는 때로 한 도시의 상징물이 되어 사람들의 발길을 끌기도 하죠. 세계 곳곳에는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을 꿋꿋하게 견디고 있는 다리들도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셈인데요. 그렇다면 다리는 언제부터 만들어져 쓰이게 된 것일까요? 아주 오랜 과거에는 돌이나 흙더미를 드문드문 놓거나 통나무를 걸치거나 칡넝쿨을 얽어매는 형태로 다리를 만들다가 그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돌기둥에 돌판을 얹은 돌다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는 돌보다 가볍고 튼튼한 철과 콘크리트로 대부분의 다리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다리는 구조 형식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수평으로 놓인 볼을 수직으로 세운 기둥이 받치는 거덕교, 다리 밑이 반원형이 되도록 쌓은 아치교, 케이블에 의해 구조물이 지지되는 현수교가 있는데요. 이 중 구름다리라 불리기도 하는 현수교는 수심이 깊거나 해류가 빠르거나 지진의 위험이 있을 때, 즉 다리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나쁜 환경에 주로 적용되는 형식으로 복잡한 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철과 콘크리트, 케이블로 이루어져 인류 문명의 거대한 작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수교를 근대 역사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현수교의 기원은 그보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흔히 많이 보셨던 타잔이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그 타잔 영화에 보시면 넝쿨을 이용해서 출렁다리를 건너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기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다리를 하면 케이블 교량 중에 이 현수교와 그다음에 아치교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다리 중에 하나가 현수교입니다. 현수교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부터인데요. 산업혁명 당시 물자 수송과 대중교통의 수단이었던 열차가 더 빨리, 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강과 계곡을 연결하는 데 좀 더 높은 강도의 새로운 다리가 필요했고, 그때 다리의 건설 재료로 철강을 도입하면서 근대적인 현수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현수교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 곳곳에 현수교가 건설되었는데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부터 영국의 험버교, 덴마크의 그레이트 벨트교에 이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인 일본의 아카시대교까지 현수교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973년에 준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 남해대교를 시작으로 영종대교, 광안대교, 이순신대교까지 우리나라 현수교의 역사는 세계 현수교의 역사에 비해 짧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는데요.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오가는 교통의 관문이 되고 있는 영종대교는 국내 현수교 건설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현수교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케이블에 의해 전달되는 교량의 하중을 다른 고정체에 연결시켜 지지하는 타정식 현수교와 교량 자체의 균형에 의해 지지하는 자정식 현수교입니다. 영종대교는 이중 자정식 현수교로 특히 세계 최초로 3차원 케이블 배열 방식을 도입하는 데 성공해 세계의 전문가들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영종대교는 3차원 자정식 현수교라고 세계 최초라고 말을 합니다. 자정식 현수교는 그와 같은 사장교까지 아우르스 사장교와 힘까지 받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구조로 굉장히 어렵죠. 거기다가 케이블을 그냥 똑바로 거는 게 아니고 벌렸다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케이블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공법 자체가 일반 현수교도 어려운데 거기에 사장교 형식까지 같이 가미가 돼서 복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건설자에서 굉장히 어렵게 시공을 하는 그런 시공법이 굉장히 어렵고 해석도 어려웠던 그런 세계 최초의 3차원으로 만들어진 자정식 현수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수교 건설 기술을 증명한 또 하나의 다리가 있는데요. 총 길이 2260m의 전남 광양과 여수를 잇는 이순신대교입니다. 주탑의 높이는 270m로 현수교 콘크리트 주탑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인 주경간장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해인 1545년을 상징하는 1545m로 국내에서 가장 길며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깁니다.
이순신대교의 시공을 맡았던 국내 교량 건설업체입니다. 이순신대교 시공에 있어 설계에서 장비, 자재, 시공 기술까지 건설 전반을 국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순신대교의 숨은 기술력,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케이블은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은 에어 스피닝 방법이라고 해서 케이블을 구성하는 그 작은 와이어 지름이 한 5mm 조금 넘는 강선을 한 가닥씩 빠르게 왕복을 하면서 가설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 주탑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주탑이다 보니까 이제 폼을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는 슬립폼 공법을 사용을 해서 폼이 콘크리트 표면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속도에 맞게 철근도 조립을 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24시간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공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순신대교에 쓰인 지름 70cm의 케이블은 약 54,000톤의 강도를 가지는데요. 약 3분의 1은 케이블 자체 무게와 상판 무게 그리고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는 안전장치에 쓰입니다. 이순신대교는 바다에서 상판까지의 높이가 평균 71m, 선박 운항폭은 최장 1130m로 21만 톤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대가 동시에 통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진 규모 6.5, 진도 8단계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 다리의 건설로 여수산업단지와 광양산업단지 간의 거리가 종전의 60km에서 10km로 단축되고 소요 시간도 8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순신대교는 저희가 수주를 한 그 순간서부터 이번에는 이거를 좀 기술 자립화를 해보자, 국산화를 해보자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공동으로 수주했던 회사들 그리고 저희 협력업체들을 통해서 기술이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그 뒤에 지어진 저희 회사에서 진 것만 해도 이제 현수교가 3개가 있고 또 다른 회사에서도 또 2개를 짓거나 짓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지었고요. 그런 기술들을 전부 국내 기술로 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량공학 기술은 도시 성장의 촉진, 경제 활성화, 지역 간 교류의 그 역할을 다하며 더 길고 아름답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를 목표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완성될 미래의 현수교는 지역을 넘어 국가를 넘어 대륙을 이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진, 빛으로 쓰다. 경쾌한 셔터 소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찍힙니다. 간직하고 싶은 어느 한때가 담기기도 하고 역사가 기록되기도 하며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술작품이 되거나 소비자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 존재하는 친숙한 사진도 처음에는 세상을 뒤집는 놀라운 발견과 발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93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다양한 카메라들이 보입니다. 각각의 카메라마다 성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진을 찍는 원리만큼은 다르지 않은데요. 사진의 역사를 광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시작은 카메라 옵스큐라라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어두운 방이라는 의미로 빛이 차단된 상자 한쪽 면에 작은 구멍을 뚫으면 바깥 풍경의 상이 상자 안의 반대쪽 벽면에 거꾸로 맺히게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발명 초기인 16세기에는 화가들이 사실적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이동이 용이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구멍 대신 렌즈를 사용해 명확한 상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합니다. 여기에 화학의 발전이 더해지면서 드디어 공식적인 세계 최초의 사진이 등장하는데요. 1839년 다게르에 의해 발명된 음판 사진으로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에서 정식 발명품으로 인정받고 공포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게르의 음판 사진술, 즉 다게레오타입은 요즘의 사진과 달리 복제를 할 수 없고
제작 과정 역시 쉽지 않아 1860년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후 새로운 사진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중 유리건판 필름은 플라스틱 필름이 보급되기 전까지 널리 사용된 필름으로 흑백 필름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888년에는 100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롤 필름이 내장된 작은 상자 모양의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사진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고, 이후에도 카메라 기술의 혁신은 계속돼 1970년대에는 컬러 사진이 보편화되고 1980년대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사진 촬영은 더 쉽고 더 빨라졌지만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방법들도 공존합니다. 예술 작품으로서나 개인적인 추억을 소장하기에는 인화한 사진만한 게 없기 때문인데요. 한 장의 사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다음 필름 현상과 인화 과정을 거칩니다. 필름 현상 작업은 암실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필름을 현상 탱크 속에 넣고 적정 온도의 현상액을 주입하면 차츰 형상이 나타납니다. 잠시 후 산성용액에 넣은 뒤 정착제를 사용해 형상을 고정하고 물에 씻어 건조한 뒤 인화 과정을 거치면 사진이 완성됩니다. 세계 최초의 사진이 나온 지 170여 년. 우리나라 사진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1880년대 초 일본과 중국에서 사진술을 익힌 이들이 오늘날의 사진관인 차량국을 세우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의 26대 왕인 고종이 최초로 카메라 앞에 서서 찍은 사진입니다. 국왕이 당시의 신문물인 사진을 받아들인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후 우리나라의 사진술과 사진 문화도 발전을 거듭해 사진이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 또 문화의 일부로 정착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사진 인구가 거의 500만 이상의 사진 인구가 있다라고 하는데 취미 생활을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과학 쪽이라든가 의학 쪽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우리의 그 삶을 좋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정말 이 사진이 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디지털 이미지 시대에 들어선 지금 앞으로도 사진은 지금보다 더 광범위하게 정보 전달과 교류에 사용될 텐데요. 그로 인해 달라질 세상 또한 기대됩니다. 전기, 세상을 움직이는 힘. 프로메테우스의 불 이후 인류가 발견한 두 번째 불, 백열전구. 그로 인해 인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낮만큼 환한 밤이 찾아들기 시작했고 그만큼 인간의 활동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한 힘, 전기가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인데요. 전기는 열을 발생시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힘을 일으켜 공장의 각종 기계와 일상 속 가전제품을 움직이게도 해줍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전기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스레인지도 작동이 안 되니까 엄청 못 느낄 것 같고 생활이 진짜 불편해질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질 것 같아요. 전기가 없는 세상에선 상상조차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힘, 전기.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한 것일까요? 전기의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정전기 현상만 알려졌던 자연력 시대, 전류와 전자기 현상을 발견한 증기력 시대, 전기가 상업화된 전기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전 600년의 어떤 그리스의 그 탈레스, 600년 같으면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전기적 현상을 이제 처음 발견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전기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연구 어떤 결과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한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그 원리에 대한 어떤 과학성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그 고려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 시기를 넘어가지고 그 에디슨이 이제 활동했던 그러니까 1870년대 후반쯤 해서는 이제 그런 전기적인 현상들이 상당히 이제 그 연구의 결과물로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생활 어떤 영역 속에서 말이죠, 그 이용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대부터를 따져보면은 상당히 그 우리 오늘날 현대에 쓰고 있는 그런 전기적인 어떤 문명의 혜택들은 그 시점을 통해서 아마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의 상업화 시대가 열린 19세기 후반부터 미국과 유럽 각국의 발전소가 세워졌고 공장과 가정, 거리에 전력이 공급되기 시작했는데요. 1887년 우리나라에도 최초의 전등불이 어둠을 밝혀주었습니다. 이후 1898년 우리나라 최초의 전력회사인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고 서울 시내 전등, 전차, 전화사업 운영권을 허가받아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전기의 상업화가 가능해질 만큼 전력 생산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1961년에는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전력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전력 생산도 한층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1978년에는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준공으로 대규모 전력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경복궁 권천궁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등불이 밝혀진 뒤 우리의 삶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성전기가 설립되면서부터 이제 그 전차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전등 사업, 전화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리되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근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명들이 이제 파급 효과를 가지면서 어떤 근대의 어떤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폭발적인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터빈과 전자석의 회전이 필요합니다. 터빈은 회전 날개와 회전축으로 구성되는데요. 수력, 풍력, 태양력, 화력, 원자력 등의 에너지에 의해 터빈이 회전하면서 발전기 안에 전자석으로 된 원통이 함께 돌게 됩니다. 이때 발전기 안에서는 음극과 양극이 계속 바뀌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친 뒤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용 변전소로 보내면 소비지로 보내기 위해 전압을 초고압으로 높여 배전용 변전소로 보냅니다. 배전용 변전소에서는 다시 전압을 낮추어 공장과 가정 등에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는 곳곳에서 사용되며 현대인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의 미래를 고민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력 설비 분야에 대한 고도의 연구 개발로 기술 축적을 이뤄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인데요.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미래 기술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연구소는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개발로 전력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고객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작은 전력망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어서 에너지 신산업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그리드는 각 가정에서 소규모 발전 시스템을 이용해 생산한 에너지 중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다른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전력 공급이 어려운 섬 지역을 중심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서해안 최초의 에너지 자립섬 가사도의 모습입니다.
바다를 마주보고 우뚝 선 풍력 발전기와 햇빛이 잘 드는 언덕과 저수지에 빼곡히 들어선 태양광 전지판. 이들이 만들어내는 하루 2100kW 전력이 가사도 주민의 일상에 쓰이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에너지솔루션 그룹은 다양하고 복잡한 발전소의 운전 조작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제어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제어 시스템은 인간의 두뇌와 신경망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핵심 설비인데요. 그동안은 해외 기술에 의존해왔지만 발전소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로 기술 자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신속히 제어하고 각종 기기의 운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발전소 통합 제어 시스템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연구 성과물을 통해 우리나라 전력 기술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미래의 전력 산업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생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수송을 하는 방법들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전기를 만든다든가 자연 번개 같은 경우에 그런 데서 전기를 모아가지고 저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 부분들을 지금은 전선로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됐던 부분들을 무선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기술도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소형 발전기를 만들어서 충분히 사용을 하고 남는 전기는 시장에다 내다 파는 소형 발전소 같은 이런 운영 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류의 비상, 제트 엔진과 로켓. 날고 싶은 인류의 욕망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과학자들이 날기 위해 수없이 많은 도전을 했는데요. 그 결과 1903년 드디어 미국의 라이트 형제에 의해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합니다.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 1호는 가솔린 엔진 한 대로 2개의 프로펠러를 돌리는 형식이었는데요. 이 엔진은 당시의 자동차용 엔진을 개조한 형태로 요즘의 최신 엔진보다 마력당 무게가 10배 이상 무거운 저급 엔진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비행에 성공한 이후 인류는 더 오래, 더 빠르게 나는 비행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비행기 형태는 발전했으나 비행기 추진 장치는 1920년대 말까지도 프로펠러에 머물러 있었고 속도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트 엔진의 개발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제트 엔진의 원리는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에 타서 노를 젓게 되면은 물이 뒤로 가는 그 반작용으로 배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입니다. 영국에서는 위틀리, 독일에서는 폰 오하인이라는 발명가가 제트 엔진을 개발하게 돼서 1939년 세계 최초로 제트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가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항공기 발달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제트 엔진은 다량의 가스를 고속으로 분사하여 추력을 얻는 방식인데요. 공기 중의 산소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시키기 때문에 공기가 있는 대기권 내에서만 비행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그중 터보 제트 엔진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트 엔진인데요. 흡입구를 통해 유입된 공기가 압축기를 거쳐 고압으로 압축된 뒤 연료와 혼합되어 연소되면 연소가스에 의해 터빈이 고속 회전합니다. 터빈을 통과한 가스는 배기 노즐을 통해 뒤쪽으로 분사되는데요. 이때 연소가스는 흡입구 쪽의 공기보다 압력이 커지고 그 차이만큼 추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930년대에 등장한 제트 엔진은 당시에는 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민간 항공기의 필수 부품이 되고 있는데요. 음속을 넘어 음속의 6배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제트 엔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트 엔진의 등장으로 인류의 오랜 꿈인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는 인간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트 엔진은 1939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트 엔진도 대형화되었고 항공기도 대형화되었으며 그 속도도 초음속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모든 인류는 원하고자 하는 곳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전 세계의 일일 생활권화 되는데 제트 엔진이 큰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공간으로의 여행 역시 인류의 오래된 꿈입니다. 이를 실현시켜준 것이 바로 로켓 기술인데요. 주위 공기를 흡입해 추력을 만드는 제트 엔진과 달리 로켓은 외부로부터 공기를 흡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으로의 비행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추력을 만드는 데 외부 공기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로켓의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연료와 함께 산소 또는 산화제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트 엔진은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에다가 이제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킨 다음에 그걸 배출시키는 그런 형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트 엔진은 이 공기가 있는 구간, 대기권 안에서만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로켓은 공기가 없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체 내에 어떤 산소를 탑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산소를 탑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 물질인 산화제라는 걸 탑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탑재를 해서 자기 스스로 그 산소를 갖고 올라가는 것이 로켓이고요. 역사적으로 로켓의 기원은 850년대 중국의 축제 행사 때 사용되던 화약을 이용한 불꽃놀이로 볼 수도 있는데요. 원통 내부에 충전된 고체 화약을 연소시키면 오색 찬란한 연소가스를 원통 아래 노즐로 분사하며 반발력으로 상승하는 점이 유사합니다. 이후 1232년에 중국이 무기로 개발한 비화창이 전쟁을 통해 유라시아와 동남아시아에 퍼지며 근대와 현대의 로켓 개발로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병기에서 로켓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격적인 로켓 연구가 시작된 시기는 198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창설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90년대 고체 과학 로켓 개발을 시작으로 액체 추진 과학 로켓 개발을 거쳐 2013년에는 드디어 소형 위성 발사체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우주시대를 열게 됐는데요. 로켓 기술이 가져다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가 우리를 땅에서 뜨게 했다는 거라고 그러면 로켓은 우리가 이제 공기가 없는 대기권 바깥에 우주 공간으로 나가게 했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기로 됨으로써 이제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인공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우주 탐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이 비행기를 만들었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우주 비행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은 과거 인류의 상상 속에 존재했고 그들이 욕망하며 그렸던 세상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그리는 세계도 머지않은 미래의 현실로 펼쳐지게 될 텐데요. 이를 가능하게 해줄 공학 기술들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기술 10가지를 발표했어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그다음에 만물 인터넷, 자율 차량, 그다음에 3차원 설계,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재료과학 이렇게 해서 10개를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도 해야 할 일이고 포켓몬고가 뭐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지금 저희 문화기술 컨텐츠로 뜨고 있고 해서 아까 말한 4차 산업혁명의 10대 기술 또 가상현실, 증강 이런 기술들이 현재 굉장히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갖는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며 인류 문명의 역사에 기록될 새로운 공학기술의 등장을 기대해 봅니다.